대한민국 역사 빛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2020년 9급 지방직 한국사 우리가 시험 봤죠.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본다는 게 그게 뭐 말이 쉽죠. 사실 그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 여러 가지 사연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번 그 한국사 출제 분석 및 풀이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강의를, 이 문제풀이 강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수험생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험을 그르쳤다거나 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뭐 9급 지방직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직도 있고 시험 여러 번 있으니까 시험 그르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을 거울 삼아서 다음번에는 또 그와 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실패 없이 성공하신 분들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문항별로 또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유례 없는 코로나 전국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시험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으로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 계셨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난이도가 너무 평이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평이했다. 그래서 사실 강의 제대로 듣고 그냥 문제풀이 정도 편안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100점 맞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 틀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제 중하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중하 정도. 그래서 한 95점 정도가 되면은 좀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물론 100점이면 확실하겠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 한국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쉽게 나왔다라는 건 곧 뭘 의미해요? 기분 좋게 여러분들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실수를 많이 하거나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아주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의 위주,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들으시면은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또는 만점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전년도 기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살짝 변형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출제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냈을까? 저도 좀 의아해합니다. 출제 내기가 싫어서 그랬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국어가 제일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7%가 한국사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기출. 그래서 전년도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선택지. 이 선택지가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뭐 길게 어떤 하나의 문장 형태로 딱 나왔는데 이건 그냥 딱 그것만 딱 정답이야. 그래서 굳이 뭐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이게 단순하다 보니까는 뭐 비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들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치 문제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정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 빵 문제입니다. 빵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없다라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공부를 짧은 기간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 문제 여기 보시면 문화의 박지원 우리 실학자, 그 다음에 박은희 선생님,
좀 이따 먼저 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로 뭐 덕수궁을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선사시대에서 이제 한 문제 옥조와 관련돼 가지고 출제가 됐고요. 자, 고대에서는 뭐 진흥왕, 대가야, 그 다음에 발해, 문왕. 발해에서는 이 문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문왕 같은 경우 굉장히 제위기간이 깁니다. 뭐 장수왕과 같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든가 또 영토 확장이라든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일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문왕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중세 고려사라고 하게 되면 광종, 별무방, 공민왕 뭐 특이한 임금들과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근세 역시 세종, 그다음에 명종이 출제가 됐네요. 명종이. 네. 자, 그다음에 근대 태동기에는 이제 황국, 숙종과 관련된 황국이 있고, 그다음에 개항기에는 사건 순서, 그다음에 독립협회, 그다음에 독립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회영 선생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3차 개헌, 그다음에 사건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로 주시기 바라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각 시대별로 골고루 분포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이번 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좀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어떻게 본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번 한국사 문제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추신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라고 아뢰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했다. 거칠부의 국사라는 현존에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뭐 너무 유명한 거죠. 그럼 이 왕은 바로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고대의 역사책 같은 경우는 백제, 특히 또 신라, 이 두 나라는 제일 잘 나갈 때 자기네 나라의 어떤 자부심, 또 뭐 자랑, 또 국민들을 또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잘 나갈 때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근초고왕 때 백제는 근초고왕 때고, 그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흥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거래요. 제위 기간. 그 진흥왕은 몇 세기? 6세기 중반이죠. 6세기 중반이죠. 자, 요렇게 하시고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전 지급했다, 국화가 설립했다, 첨성대 건립했다, 북한산 순수비 건립했다. 일단 정답은 그냥 딱 보여요. 뭡니까? 북한산 순수비다라는 거죠. 그 네 개의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그렇죠?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창녕비, 이 비석을 세운다는 건 여기 우리 땅이야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강유역을 진출하게 되면서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한강유역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뭐 했습니까?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지방, 그러면서 이제 마운영비, 황초령비, 굳이 뭐 이거 그런 비석까지 다 알 필요도 없었던 그런 문제죠. 첨성대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국이고, 국학은 신문왕이고, 정전은 여러분들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런 토지제도다. 그래서 이 문제 1번부터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역시 국왕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국왕의 업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광덕 중풍 등의 연어를 사용하고 개경을 고쳐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 광덕 중풍. 누굽니까? 광종이죠, 광종. 제가 이 광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미칠 광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미칠 광. 미친 사람처럼 그냥 죽이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 그냥 넌 죽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이 광종의 아버지 태조 왕건이 그 시대에 했었던 일인데, 호족들을 태조 왕건은 끌어안았습니다.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호족들의 딸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왕위 다툼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광종 때에 호족 세력을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왕권을 어마무시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습니다. 옳은 것 아주 쉽게 답이 나와요. 노비안건법 대표적인 거죠. 노비안건법. 그다음에 과거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시과제도를 시행했다. 자, 전시과제도는 이건 제가 어떻게 외우려고 제가 암기팁 했죠. 약간 무서운 암기팁입니다만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기억나시죠? 시경에 계목 따라가자 경문화 이렇게 한 거죠. 시정전시과는 경종, 개정전시과는 목종, 그다음에 경정전시과는 문종. 그래서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에는 역분전하고 똑같아요. 말만 그냥 전시과지 역분전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개정전시과는 이제 줄 토지가 없어. 그래서 뭐를 안 준다? 인품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인품을 안 준다. 이 인품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고 뭐 그런 사람을 인품이라고 우리 사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했겠어요. 공을 세운 그런 신하들의 어떤 가문이 있죠. 기득권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경정전시과는 이제 뭐 산직 관리에게는 전시과를 주지 않는다. 즉 퇴직한 사람들에게 전시과 주지 않는다. 그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요때에 뭐 공음전제도가 실시가 되었고요. 자, 이때 특히 거란족의 침입과 관련돼 가지고 이 군인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전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신들을 우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과제도는 뭐 여기 광종 때는 안 했으니까 내비두시고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했다. 자, 임금의 묘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지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 임금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지어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그러면 그 나라의 제도라든가 문물을 완성했던 임금에게 붙여주는 묘호 바로 뭐죠? 성종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성종입니다. 성종. 그 성종 때의 중앙정치제도라든가 또 지방행정제도 그다음에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를 쫙 하는 거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 역시 성종 때에 처음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중요한 요지 12개를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이 지방관을 딱 파견했는데 그래서 12목이에요. 12목. 아 여기 뭐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 대목이다. 이렇게 12개의 목이 있습니다. 대목. 지방관 파견했는데 성종 때에 거란족이 처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성종 때는 아주 유명한 스타가 있었어요. 바로 누굽니까? 서희. 서희의 말 한마디에 거란족은 물러가고 여진족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리고 거기에다 땅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별 큰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2차, 3차 침입을 겪으면서 그 뒤에 나왔던 현종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란족의 침입을 하게 되면서 국경선 부근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경선 부근에 군사적 성격인 양계, 동계, 북계, 양계를 설치했죠. 남쪽은 이제 5개의 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종 때 5도 양계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도 제가 아주 힘주어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1번 문제 그렇고 2번 문제 그렇고 강의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쪽집게 강의냐 그런 거 아니죠.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거. 이 고딩들도 이건 반드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오랫동안 손을 놓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사에서는 진짜 이거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수문제 중에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거 다 나왔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쑥스럽고 민망할 정도로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3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매일신보 애국적인 논설을 썼습니다.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 구신론을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제가 이거는 독립운동사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건데 박은지 선생님입니다. 이 박은지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가 한국통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독립운동지효사. 한국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교재로도 많이 사용하는 이 박은지 선생님이 제가 그 나올 때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왜 강조를 한다냐면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을 역임을 합니다. 2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임시정부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신천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이 박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분들도 이 부분 아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전국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의열 활동만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의열단 생각해서 김원모 선생님 생각하시는데 아니올시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김구호 선생님이죠. 네. 자,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 통사. 그렇죠. 네, 이거고요. 네. 실증사학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를 주축했다. 이 진단학회는 실증사학 랑케이의 실증주의 역사학을 본받아서 진단학회 손진태, 뭐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진단학회를 했는데 실증주의사학. 이건 나중에 좀 진단학회는 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친일로 갔던 사람들이 아니냐, 특히 이병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실증사학 반드시 증명만 해야 되는 것이 역사. 증명이 안 되면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실증사학이 일제의 그 식민사학을 좀 그 옹호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예요?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4번. 가 단체로 오른 것은 요 단체. 참나. 발기 취지, 뭔가를 이제 세운 거죠. 예, 뭔가를 세웠습니다.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여성. 과거의 조선 여성 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우리는 우선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한다. 27년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27년에 뭔가 만들었네요. 그러면 27년에. 그럼 여성과 관련된 거 바로 뭡니까? 근우회죠. 근우회입니다. 이 근우회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신간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의 자매 단체입니다. 자매 단체예요. 근우회라는 여성 단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정답 1번이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단답형. 이 선택지가 아주 단답형이죠. 신간회는 제가 좀 설명드렸고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907년도에 뭐 양기탁 그다음에 뭐 안창호 이런 선생님들이 이승훈 이런 선생님들이 만든 그런 애국개몽 단체고요. 그다음에 정우회는 공산주의 단체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것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종의 형이에요. 월산대군 성종의 형입니다. 월산대군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때 임시 거처를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릉으로 불렸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고 했습니다. 경운궁.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월산대군의 집이 있던 건 몰라도 그냥 느낌 오는 거예요. 아간파천 후에 고종이 뭐 이곳에 머물렀죠. 주요 건물로는 중화정, 함령전, 석조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석조전 해가지고 르네상스 양식이다. 그때도 이제 나왔었던 것이고요.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이라고도 하죠. 그죠? 덕수궁이라고도 하죠. 돌담길 돌았었어. 덕수궁 돌담길. 네.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그 특히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운궁이라고도 하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요? 덕수궁이죠. 네. 이 궁궐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조선에 5대 궁궐이 있습니다. 5대 궁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궁궐이죠?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법궁이 바로 뭐였어요? 경복궁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창덕궁이었고 그 옆에 이 일본 애들에 의해서 그 궁궐을 동물원으로 격화시켜 버렸던 창경원이라고 불렸던 창경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화문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광화문에서 조금 마주보면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신문로의 경희궁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경희궁. 이것도 이제 경희궁도 그 일본 애들이 일제 시대 때에 진해 학교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와 있는 덕수궁 이렇게 5대 궁궐입니다. 자, 네.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이 이제 창덕궁이죠. 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으며 왕이 없대요.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장수가 있다. 이 나라의 토지는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그다음에 정직하며 굳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을 잘한다. 이 보전이라는 게 이제 여기 한자를 보니까 걸으면서 전투하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음식 주고 의복 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그들은 장사를 지낼 때에 큰 나무 꽉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자, 이것도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가깝고 그 고구려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불쌍한 나라 옥저죠, 옥저. 자, 여기도 이제 그 장사 지낼 때 꽉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그 이른바 골장제라는 풍습, 가족 공동묘, 그쵸? 옥저입니다. 제가 이 가족 공동묘 할 때 얼마나 이 고구려 애들이 와서 뜯어가고 사람들도 이쁜 아가씨들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죽어서라도 우리 가족들끼리 좀 제발 좀 같이 있자. 그래서 이제 다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썩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딱 시체를 보관해 뒀다가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잖아요. 뼈를 추려가지고 이 가족 공동묘 같이 있는 곳에 이렇게 묻어준다. 지금 굉장히 불쌍한 좀 짠한 그런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모습, 옥저와 관련된 나라의 모습. 민면의리제를 받아들이는 민면의리제 맞죠? 네, 옥저 그렇고 네, 위만에게 한나라의 진임을 알리는 장군. 위만에게 한나라의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 네, 천군 소도. 그러니까 이제 사만이죠, 사만. 이 사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괜찮고 그다음에 평해가 있다 보니까 제천 행사도 계절별로 해요. 뭐 5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우가 소, 말, 이 가축이 제일 중요한 국가, 유목 국가. 목축, 반농, 방목 어디입니까? 부여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 기간. 인꺽정은 양주 백성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용맹스럽습니다. 그 무렵 수십 명이 함께 다 날래고 빨랐는데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항거하면 몹시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경기도 황해도의 아전과 백성들이 임꺽정 무리와 은밀히 결탁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알려줬다. 임꺽정의 난 굉장히 유명한 난이죠. 뭐 임꺽정의 난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앞에서는 홍길동이 있었고 그 뒤로는 누가 있습니까? 장길산이 있었죠. 임꺽정 어느 때입니까? 명종 때예요. 이 명종 때에 이런 난이 일어났던 것은 이제 바로 요 전에 이제 중종 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종 전에 이제 연산군도 있었고,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인종도 있었습니다만, 뭐 금방이었으니까. 요때 이제 중종 때부터 연산군은 워낙에 폭정을 해가지고 중종이 이제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종이 준종만종으로 임금이 됐는데. 자기가 신하들에 의해서 임금이 됐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바로 살인을 등용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살인이 바로 누굽니까? 조광조였어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조광조가 너무 급작스러운 개혁을 했다. 특히 훈구 세력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렸어요.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유윤삭제 사건이었죠. 결국에는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조광조가 귀양 가서 사형 먹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중종은 그냥 재기간 내내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종의 비가 있는데 문정왕후가 있는데 중종이 죽고 나서 쭉 이렇게 요때부터 여러분들 문정왕후가 여인천하 잘 나와요.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임금들은 다 약해버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부터 가렴주구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6세기 때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종 때 관수 광급제를 하게 되면서 이 관리들이 수조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 개인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병작 반수를 하게 되더라. 지주전호제. 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난이 임꺽정의 난과 같은 그런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자, 붕당의 형성은 우리가 사림이 16세기 말에 중앙을 집권하고 나서 선조 때에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됩니다. 이 동인과 서인의 붕당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정철의 그 세자 책봉 문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도 뭐예요? 남인과 그다음에 북인으로 나눠지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엄청나게 또 정열이 모반 사건 남인과 북인 그다음에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됐던 거 그 바로 이제 이조 전랑과 관련된 것이죠. 사실 전 남인과 북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심플하게 그냥 동인과 서인의 붕당 이조 전랑 문제로 그다음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에 불교를 옹호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4대 부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종종 불교가 나오긴 해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 종종 나오는 임금들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이 보우라는 스님을 해가지고 이 스님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이 폭정을 좀 해버리죠. 그다음에 세조 때에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불교를 좀 어느 정도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포에서 4~5천 명의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삼포외란이죠. 삼포외란. 예, 삼포외란입니다. 이게 중종 때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비변사가 상설 기구화가 돼버리는 거죠. 조광조가 내수사 장례 폐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중종 때에 있었던 거예요. 조광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 2번. 자, 8번. 미주신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부대. 이 부대 윤관 하면 쫙 나타나는 그 부대죠. 윤관이 아래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세니 마땅히 군사를 쉬게 하고 군관을 길러 후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인데 기병 말타가 다니는 부대 그 다음에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 하였다. 이에 그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윤관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대 바로 별무반과 관련된 부대입니다. 별무반.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이건 거란을 막기 위해서 광군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란족의 침입이 있었을 때에 있었던 강감찬이죠. 여진족의 대치하게 조직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스님들로 형성된 항마군이 있었다.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과 6위로 편성된다. 이건 중앙군이죠. 예, 2군 중에 중앙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특히 이 별무반 말이에요. 제가 이 별무반 설명하면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신의군 다 신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신의군을 절대 고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의군은 바로 어디에 삼별초에 편성된 부대고요. 자, 또 한 가지 이 별무반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숙종 때 만들었다가 동북 구성을 설치했던 것은 바로 예종 때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미주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지금 고령에 있다. 아이고, 고령에 있대요. 고령에 있다는 힌트가 나왔네요. 건원 원년에 그가 그 국왕 하지는 사신을 보내 남제의 공무를 바쳤다. 남제에서는 국왕 하지에게 보국장군 본 국왕을 제수하였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흥왕 때고 이 고령에 있는 나라는 바로 뭐예요? 대가야다라는 거죠. 그죠? 자, 관산성 정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이건 누구예요? 백제의 성왕이죠. 자, 울릉도를 이거 백제라고 적어주면 백제.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했다. 이건 신라고요. 신라. 네, 지증왕 때.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호남
동부 지역까지 호남 동쪽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네, 그러네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하는 외를 격파했다. 이거는 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러면 호남이 어디예요? 약간의 지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호남이 전라도인데 말이죠. 이렇게 수백산맥이 있으며 대가야가 고령의 대가야가 이렇게 있는데 호남 동부. 그러니까 이쪽이 호남 입장에서는 동쪽이 이쪽이니까. 그렇죠? 예, 정답은 3번. 네, 대가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네. 다음에 설명하는 발해의 왕의 제2기간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영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수도를 중경, 상경, 동경으로 옮겼습니다. 네, 아주 잘 나왔던 거죠.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의 천손, 나는 하늘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왕 같은 경우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자기는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문왕은 더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는 천손이야, 하늘의 자손이야. 그다음에 당과 친서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했다. 그렇죠? 예, 무왕 때는 당나라 산둥반도에 선제 공격을 했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했는데 문왕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잡죠. 아유 지난번에 미안해서 친구야. 그러면서 당나라의 좋은 것들을 아주 알짜배기들을 쪽 빼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반영을 했던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문왕이죠. 문왕. 네, 문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왕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언제냐? 이거 이제 문왕의 제2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발해가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698년도에 세워졌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8세기 무렵에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세기 언제?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8세기 중반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제2기간이 오래 했기 때문에 737년부터 저도 외웠어요. 몇 년도까지? 793년까지 제2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한 거죠. 네, 8세기 정체, 8세기 전체를 그냥 문왕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왕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9세기 때의 전반기 때의 선왕의 전성기죠. 자, 그러면 노급을 폐지를 했다. 자,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했던 건 언제입니까? 신문왕 때죠. 그럼 신문왕은 언제예요? 신문왕은 요게 8세기 초반 때죠. 초반. 그렇죠? 그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청해진 설치하는 사람은 이제 장보고잖아요. 그래서 장보고는 9세기 사람입니다. 9세기 막 그냥 진골 귀족들이 서로 뭐 왕이 다툼하고 그럴 때 9세기 중반 때. 자, 3대목을 편찬했다. 자, 3대목은 누구? 진성여왕 때죠. 그래서 9세기 말엽에. 그다음에 독서 삼품가 설치했다. 독서 삼품가는 이거 이제 그 귀족들 보면은 이제 그 독서 책 읽고 독후감 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세계로 관직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진성여왕이래.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죠. 이게 이제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문왕 때의 8세기 초반 때 신문왕 때에 이렇게 왕권이 이제 전제 왕권이 쭉 올라가다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성덕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덕왕이 8세기 중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왕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네. 1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연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죠.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미신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누구냐?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사회의 허위를 고발하였다. 그는 또한 한전론을 주장하였으며 상공업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 이용 등에 대해서 주목했다.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박지원, 우리가 중상학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지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또 제가 중요시 여겼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박지원의 손자가 개화사상가였던 박규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전론을 우리가 이익의 한전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을 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한전론은 이 매매할 수 있는 영업전을 딱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지원의 한전론은 이 상한가를 딱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한전론. 자, 그러면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바로 뭡니까? 북학의.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북학파입니다. 제가 북학파입니다. 약간의 암기팁이 있었죠. 박제가고요. 관홍소초 박지원의 농서고, 의산문답 홍대용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했던 굉장히 훌륭한 그 과학자예요. 홍대용. 예.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전론까지도 주장을 했던 훌륭한 과학자고, 지봉유설, 유수건의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있었다. 실학의 선구자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시기 이종무의 대마도 정보라고요. 그 다음에 전분육등 연분구등. 이 뭐 가시기는 전 세종 때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세종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도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세종의 업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업적이다? 태종의 업적이다라는 거죠. 이 태종이 세종을 임금에 앉히고 자기는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권과 인사권을 딱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찌됐든 재위 기간은 세종 때니까 세종이라고 딱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태종이 했던 일이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 때입니다. 과전법을 공부했다. 이거는 이제 1391년이죠. 1392년에 조선 왕조가 건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년 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났죠. 그 바로 전에, 건국하기 바로 전에 일었던 것이 과전법이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자기를 도와준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했고요. 자, 이 시에의 반란은 누가 했습니까? 세조가 했던 것이죠. 이세가 이제 반란을 딱 일으키게 되면서 세조가 지방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지방 그 유림들의 근거지였던 유향소를 어떻게 합니까? 폐지시켜 버립니다. 폐지시켜 버려요. 굉장히 강력했던 임금이에요, 세조도. 그리고 나서 이 유향소가 성군이라고 일컫는 성종 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직설 편찬했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이 농사직설, 세종의 업적이죠.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자, 이것은 이제 태조 이성계 때 요동정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자꾸 이제 신경을 쓰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화도 회군도 요동정벌과 관련된 것인데 이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회군을 하게 되면서 요동정벌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요동정벌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전의 생각에서는 명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면보다는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방원 등의 왕자들이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정도전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 이후부터는 명과 무슨 관계였다?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어찌됐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종의 업적을 골라라라는 거였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13번.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강화도 조약 1876년이죠. 자, 그 다음에 청해 연선사를 파견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영선사,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공부하고 오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쇼킹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선 대원군 때 말이에요. 프랑스도 우리가 물리쳤어요. 어찌됐든 우리의 그 당시 생각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미국 함대들도 강화도에서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척하비를 세우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딱 드높였습니다. 청나라가 깨지는 나라들을 우리는 이제 딱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쇼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쟤들 왜 이렇게 강해졌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럼 빨리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라의 문호를 열고 발달된 국가의 어떤 제도나 문화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개화 정책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을 처리했다. 이거는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죠. 김홍집에 의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한 기구로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보수사죠. 이게 2차 갑오개혁이고요. 2차 갑오. 네, 1차와 2차 갑오개혁도 제가 굉장히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번 심참에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 국제를 선포했다. 이건 대한제국식이죠. 그래서 1899년이에요. 99년. 그래서 이 1900년 바로 전해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우린 조선 아니고 이제 대한제국이야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자, 14번 문제. 세계유산으로 등장된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거의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번마다 한 번 정도는 이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이거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문화유산,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 예, 자연유산 있죠. 그다음에 세계무역유산, 세계기록유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셔야죠. 그렇죠. 그냥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살펴보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 시험 보러 가는 그 차 안에서 한번 쭉 보는 게 좋죠. 그냥 하나 나오면 그냥 바로 사실 이것도 이제 치팅이에요. 시험 바로 그 직전에 한번 쫙 보는 것도 사실 치팅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번 시험에 혹시 재도전할 그런 수험생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기 바라고 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반드시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종묘, 화성, 한양도성, 남한산성 이렇게 있는데 뭐가 아니죠? 한양도성이죠. 종묘라든가 이 종묘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 화성도 그렇고요. 수원 화성도 그렇고 한양도성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 있는데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그 남한산성 가게 되면은 굉장히 진짜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작은 소규모 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들 만큼 그래서 남한산성, 한양도성 같은 경우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등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한양도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닥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세계문화유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많이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것과 관련된 것도 쉽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15번 문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다. 이거 뭐 인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공산당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죠. 옛날에는 국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민이라고 불렀고 1897년에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의 제일 방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의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제로 뭐를 했대요?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라는 거죠. 몇 년도예요? 여러분들 97년 요때입니다. 그럼 느낌 딱 오죠. 토론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것들. 그래서 독립협회다. 예,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자, 1번. 헌정연구회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지혜를 협조했다. 이 독립협회의 후신들 사람들에 의해서 애국개몽단체, 뭐 헌정연구회라든가 보안회라든가 또 뭐 대한자강회라든가 뭐 신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좀 생겨나죠. 그러니까 헌정연구회 활동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절대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특히 이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를 했던. 그 다음에 국민개몽의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의 등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독립협회 할 때 만민공동회의 파워가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민공동회에 의해서 뭐 러시아 은행이라든가 못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전령도 조차를 하려는 것도 못하게 됐었고요. 심지어 그 김홍육의 독차 사건, 이 고종에게 독차를 살려다가 실패를 했던 그 사건도 물론 그 사람이 쳐 죽일 사람입니다만 이 만민공동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된 사법부의 그 당시에 사법부의 독립이 있었으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게끔 해라. 이렇게 만민공동회에서 했었고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그 언론 여론이죠. 여론. 이 여론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바뀔 만큼 또 외세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을 정말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걔들이 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여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보부장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위해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을 샀다. 이거 황국협회죠. 황국협회. 그래서 고종이 황국협회에게 독립협회와의 갈등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독립협회가 해산하게 됐죠. 이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보찜, 그다음에 등찜 장수들을 합해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얘네들이 상단이 다 있습니다. 보부상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인들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가가 인정한 상인입니다. 관허 상인이에요. 이 보부상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왜 그러느냐?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될 때에 보부상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부상하고 조선 왕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계속 500년 동안 이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황무지 계획하는 유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일본의 황무지, 우리나라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안전하게 보호하자. 그래서 보완해입니다. 보완해. 1904년에요. 보완해. 정답 2번. 자, 16번. 미추신 그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경술년 1910년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1867년에서 1932년도에 이분이 살으셨네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인 강습소를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제가 뭐 신민회 하면서부터도 이제 쭉 연결선상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자, 어떤 선생님이에요? 이회영 선생님이죠. 이회영 그다음에 이시영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부통령까지 이제 하시게 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오늘날의 그 서울 명동에 있는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땅 부자였다라고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그래요. 다 팔아가지고 이 독립운동 하는데 특히 어느 지역에 우리가 남만주라고도 하고요, 서간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다가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조선어학계는 194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분은 여기 32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했다. 예, 이거 맞는 얘기죠. 네, 경학사. 이 경학사를 조직해가지고 이 경학사가 신흥강습소가 되는 겁니다. 신흥강습소.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이제 부민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신흥학교가 되는 거고요. 이 신흥학교가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이 경학사 신흥강습소 왜 이렇게 이름을 했냐면 어차피 목적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게 목적인데 뭐 신흥무관학교 이게 딱 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벌써 이름이 딱 너희들 독립군 만드는 데구나. 탄압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앞에서는 부드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이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가 있습니까? 김호범 선생님도 여기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요. 3.1운동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명이다. 네, 3.1운동과 관련이 없고.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삼균주의는 조성환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던 거는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정답. 자, 17번. 미추신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에
이제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 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됐다. 이 허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뭐예요? 이 과도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럼 느낌 딱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못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다 대통령제였어요. 그럼 내각 책임제 언제입니까? 우리가 장면 총리 내각입니다. 장면 총리 내각이에요. 장면 총리 내각. 그죠? 장면 총리 내각. 이 4.19 혁명 이후에 앞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제가 굉장히 권력이 많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다 해가지고 내각 책임제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 헌법 옳은 것을 골라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임시수도 부산. 이게 뭐 할 때입니까? 6.25 전쟁할 때죠. 그래서 1952년에 예, 이게 1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뭘 발췌? 이 국회에서 내놓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내놓는 거하고 이 조금씩 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했다 해서 1차. 자, 이것은 말이죠. 이승만이 대통령. 원래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어떻게 당선이 됐었어요? 이 국회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당선이 됐었죠. 아, 그런데 말이죠. 국회의원들을 딱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국회의원이 없어. 무소속 의원들이 많고. 그래서 이때의 자유당 정권을 만들고 직선제로 하기 위해서 이 발췌 개헌을 했던 것이죠. 대통령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4.4.5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이것도 아주 그 웃기는 그런 짬뽕 같은 그런 개헌이죠. 54년도에 있었던 2차 개헌입니다. 4.4.5입. 자, 이 4.4.5입 개헌은 바로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가능하게 초대에서는 3선이 가능하게끔 또 헌법을 바꾼 겁니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설치를 조정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 이거 뭡니까? 대통령 뽑는 그런 기구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이거 10월 유신이에요. 10월. 예, 유신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건데 10월 유신. 그래서 이른바 7번째 바꿨던 7차 개헌이죠. 7차 개헌. 자, 그 다음에 민의원과 참여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었다. 자, 그래서 양원제로 갔던 거죠. 우리가 장면 총리 내각 양원제로 갔던 거. 그래서 3차 개헌과 관련된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이 양광도를 침입하자 수원을 항복하였는데 작은 고을인 안성만이 홀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홍건적 고려 말기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민왕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왕권 강화와 더불어서 또 반원 자주 정책을 하는 그런 개혁 군주로 유명한데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있어가지고 개혁을 좀 안정적인 어떤 정권 하에서 개혁하기가 좀 힘들었던 면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신진 4대부들이 이 당시에 그만큼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홍건적과 왜구, 네. 이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후에 화약 무기를 이용해 진포했죠. 맨 처음에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럼 화약 무기를 이용해 진포해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최무선이 했던 것이죠. 네, 맞는 얘기고요. 네. 처인선 전투에서 적의 장군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2차 몽골의 침입이죠. 네, 그럼 훨씬 전입니다. 네. 최씨 무신 정권 때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성 총감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하였다.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성 총감부의 일부를 하였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전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 전입니다. 그리고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에서 8만 대장경. 이것도 이제 몽골의 침입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골라줘라.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었다. 처형됐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노론과 소론 복귀했다. 이게 이제 경신왕국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이 갑술왕국이죠. 제가 예송하고 황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익히 외우라고 그랬어요. 순서별로 기갑, 경기갑 이렇게 했어요. 기갑 아까 잤다 가지고 경기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게 있는 건 예송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황국입니다. 예송은 효종 때, 현종 때 있었던 것이죠. 효종과 효종 비의 문제니까, 장래 문제니까 이것은 이제 숙종 때 있었던 것인데, 기는 뭐예요? 기. 기 때에 등장했던 여러분들 붕당을 알아야 되겠죠. 기 때는 서인, 그 다음에 갑 때는 남인, 그 다음에 여기 서인, 그 다음에 남인, 이 순서별로 여기 서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송시열과 네, 김수항 등이 처형되었다. 가와 나 사이에.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왜 처형되면 숙종 때에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장희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장희빈의 소생을 세자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귀양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서인과 남인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했다. 이거는 훨씬 전이고, 서인 정치의 한계를 느낀 정렬인 모반을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선조 때 있었던 일이고,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탑으로 파견했다. 조총부대 같은 경우는 나선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선정벌. 나선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선. 러시아를 한자로 옮기는데 러시아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나선했던 것이죠. 효종 때에 북벌개혁을 했습니다. 이때에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를 엄청나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청나라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너네들 이제 구원병을 좀 보내봐라고 했어요.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 흔쾌히 허락을 합니까? 청나라는 왼수인데 리허설 무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리허설 무대로 두 차례의 조총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효종 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아주 재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거 처음으로 이제 만든 게 우리가 재헌절 7월 17일 1948년이죠. 48년 7월 17일이고, 예. 연현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주축했다. 좌우합작위원회,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들이 서로 막 싸워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나서 하면은 이 순서 푸는 문제는 사건의 흐름을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러면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조선건국동맹을 만들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연효 선생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 직후.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2일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12월 달, 그해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3개국 외상들이 우리나라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바로 한국정부 수립 문제는 미국과 소련 니네 당사자니까 너네들이 거기서 회의를 해,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5개년간 4개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5년 끄트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5년 끄트머리 12예요. 그럼 맨 처음 뭐예요? 예죠?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했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서 미소공동위원회, 이거는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45년 12월은 외상회의고, 외상회의. 자, 외상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딱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격렬하게 싸웠어요. 찬탁이냐 반탁이냐 격렬하게 싸웠어요. 자, 격렬하게 딱 싸우는 그런 상태에서 어찌됐건 얘네들의 입장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46년도에 46년도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서로 자기네들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렬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붕 떠버리는 거,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더더욱 좌파와 우파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생뚱맞게 누가 한마디 툭 던집니까? 이승만이 툭 던져요. 어디 가서 정읍가 가가지고 툭 던져요. 뭐라고 던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 분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놨던 그런 발언을 이승만이 남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좌와 우가 서로 합작을 하자. 합작을 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끔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중도 좌파 여운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준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미 군정이 처음 이제 도와주다가 나중에 뜨끔미지근하게 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좌와 우가 서로 또 삐걱삐걱하게 되는 그런 면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여운현 선생님이 암살이 됐고요.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게 돼서 2차 미스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2차 미스공동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소련 입장을 간격을 좁히질 못했죠. 예, 못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어디에 넘겨요? 유엔에 넘겨버려요. 그 유엔에 넘겨서 그러면 너네들 총선거 한번 해봐. 그래서 선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유엔에 있는 선거감시위원단이 3~8선을 딱 넘어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못 넘어오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급당황. 우리 어떡하죠? 하니까 유엔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거라. 그럼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남한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면 그럼 남한 정부, 그다음 북한 정부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때 등장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 남북 협상을 추진했던 것이죠. 남북 협상이 뭐 결렬이 되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50총선거를 48년도에 50총선거를 해가지고 재헌국회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아나가 어디 있습니까? 달아나가. 네, 3번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급급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국사 사실 공부할 거 무지한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그 누가 한국사를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부에도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이 팁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학이 한국사 힘들고 저 같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강의에서도 그렇고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암기 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연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여러분들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풀이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년도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가 쉽게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사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막 그냥 서로 복잡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좀 쉽게 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너무 쉽게 내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어렵게 내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사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될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곁들여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쏙쏙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많은 분량의 정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터져버려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오답을 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가 반드시 있고 네, 무엇부터 공부를 하고 무엇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거 하나 둘씩 알아나가는 그런 재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이 나라의 동량이 되시기 바라고 혹시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셨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음번 시험을 반면교사로 또 이번 시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약속을 지켜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약속의 이름 최승권이었고요. 자, 저와 함께 또 공부하실 분들 또 희망 갖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고맙습니다.